당신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이제 막 노모의 손을 잡고 목욕탕을 나오는 러시아 여성을 한국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온 그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이때 노모의 손이 경찰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냐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한국 목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여자예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어머니는 늘 일에 쫓기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외로웠지만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는 그냥 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라는 차가운 말이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제가 살던 블라디보스토크의 작은 아파트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는 늘 일에 쫓겨 살았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는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 사라진 거예요. 혼자 남겨진 아파트에서 며칠을 울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는 걸 말입니다. 돈도 별로 없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대학을 나왔지만 러시아 경제는 좋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국제결혼 광고를 보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뒤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소개는 두바이에 사는 중동 남성이었어요. 화상 통화로 만났는데 그는 저를 마치 물건을 고르듯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는 몇 센티미터인가? 요리는 할 줄 아는가?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수 있는가? 질문들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내 첫 번째 부인이 있으니 두 번째 부인으로 오면 된다. 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중국 상하이의 사업가였어요.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대화 내내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너를 중국으로 데려가서 아름답게 꾸며줄 것이다. 하지만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는 조건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장식품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했어요. 다들 러시아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고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소유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지쳐갔어요. 이런 식으로는 평생 진정한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소개받은 남성은 달랐어요.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첫 인사부터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해요. 바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자기소개나 재산 자랑이 아니라 그냥 담담한 소개였어요. 화상 통화를 했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다른 남성들과 달리 저를 물건 보듯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해하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 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저는 목포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 살아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목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서울도 부산도 아닌 한국의 작은 시골 도시라고 했습니다.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바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조금 허전하긴 해요. 라고 답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다른 남성들처럼 조건을 따지거나 명령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저를 대해줬어요. 러시아는 춥겠어요. 한국도 겨울엔 춥지만 바다가 있어서 그럭저럭 살만해요. 라며 소박한 일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몇 번 더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그가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술도 거의 못 마신다고 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에 나가서 성실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저녁을 먹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저를 반겨줄 어머니가 있다는 게 부러우면서도 신기했어요. 결혼을 결정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민수 씨는 러시아까지 직접 와서 저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화상으로 본 것보다 더 선량해 보였어요. 어색해하면서도 제게 러시아 초콜릿을 선물로 가져왔고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걱정돼서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라며 가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사흘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면서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는 진짜로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줬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타냐 씨가 한국에 오시면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은 없지만 절대 외롭게 하지는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게 제게는 어떤 화려한 조건보다 소중했습니다. 러시아를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리하려니 20몇 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찻잔, 대학 때 친구가 선물한 인형, 어린 시절 읽던 동화책들까지 하나씩 짐을 싸면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실감했어요. 민수 씨는 제가 짐을 싸는 동안 매일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타냐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니가 타냐 씨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세요. 같은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한국으로 가는 게 두렵기보다는 설렜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탄 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가 갈 곳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어요. 인천공항에서 민수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며 밝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함께 나와 계셨는데 제 손을 잡으며 고생 많았겠다. 이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잘 몰라서 민수 씨가 통역해줘야 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목포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러시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산이 많고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가 전라도예요.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라며 민수 씨가 설명해줬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맡은 건 바다 냄새였어요. 러시아에서도 바다 근처에 살았지만 목포의 바다 냄새는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우리 집이에요. 라며 민수 씨가 가리킨 곳은 항구 근처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겨워 보였어요.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한식 상차림이 보였어요. 김치, 된장찌개, 생선구이까지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며 걱정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처음 먹은 김치는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서 맛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날 밤, 민수 씨가 보여준 방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타냐 씨가 오신다고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벽에는 한국 전통 자수가 걸려 있었고 방 한편에는 작은 화장대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서 잠을 잤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민수 씨는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가야 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천천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발음을 틀려도 화내지 않으시고 몇 번이고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급하지 않아. 라며 늘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저한테서 간단한 러시아어도 배우셨습니다. 스파시바 라는 감사하다는 말을 배우시더니 하루 종일 스파시바, 스파시바 하며 웃으셨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저를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새댁이 왔다는데 어떻게 생겼나 보러 왔다 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나? 나이가 몇 살인가?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거든요. 한국어를 잘 몰라서 대답하기 어려웠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통역해 주시며
아직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이 서툴다. 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며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는 매일같이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새댁이 아직 한국 음식 만들기 어려울 텐데 이거 가져가서 먹어봐 라며 김치볶음밥,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갖다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할머니는 감사하긴 뭘 감사해.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다는 걸 말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웃과 이런 식으로 지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각자 바쁘게 살았고 서로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포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낯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시장에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동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새댁 데리고 왔네 하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과 한 개, 배 한쪽씩 주면서 맛있게 먹어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해 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수 씨는 바다에 나가면 며칠씩 집에 없을 때가 많았어요. 처음엔 걱정됐는데 시어머니가 저 바다가 우리 밥벌이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돌아올 때면 항상 싱싱한 생선을 가지고 왔어요. 타냐가 좋아할 것 같아서 라며 특별히 좋은 고등어나 갈치를 가져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 조금씩 한국어가 늘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타냐야, 어디 가냐? 하며 이름을 부르는 어르신들이 생겼고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우리 가족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줄곧 혼자였는데 이제 정말 가족이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와 함께 항구를 산책했어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민수 씨가 다행이에요. 타냐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 외롭게 지내던 제가 이곳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돌아오고 정성을 다하면 정성으로 보답받는다는 걸 말이에요. 목포의 바다는 러시아의 바다와 달랐지만 저에게는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차가 되던 해 저희 부부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한국어도 이제 웬만큼 늘어서 동네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혼자서 척척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민수 씨가 바다에 나가면 보통 이틀에서 사흘은 집을 비웠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가 없는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생선 손질하는 법까지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니 기특하다 며 늘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해 봄, 민수 씨는 유독 바다에 나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요즘 고등어가 잘 잡힌다고 해서 좀 더 열심히 나가야겠어 라며 평소보다 자주 출항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대견스러우면서도 조금 걱정됐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날씨 나쁜 날은 쉬어 라고 했더니 타냐 걱정 마. 나 바다 일한 지 10년도 넘었어 라며 자신있게 웃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새벽에 일어나 밥 한 그릇 뚝딱 먹고는 이틀 후에 돌아올게. 타냐 어머니 잘 모셔 라며 나갔어요. 저는 대문까지 나가서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했고 그는 평소처럼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민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늦어지면 가끔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저녁, 해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민수야, 민수야, 라며 울부짖으시는 모습에 저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 씨가 탄 어선이 그날 새벽 강한 파도에 뒤집혔다고 했어요. 함께 탔던 선장님과 다른 어부 한 분은 구조됐지만 민수 씨만 실종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실종이라는 건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살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라며 해경 담당자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시어머니는 매일 항구에 나가 기다렸어요. 혹시나 해서 바다를 바라보며 민수 씨가 헤엄쳐 올 것만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기다려주셨어요.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물놀이를 잘했으니까 분명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라며 위로해 주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수색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였어요. 장례식도 시신 없이 치러야 했고 빈관 앞에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갔어요? 약속했잖아요.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라며 관을 붙들고 울부짖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하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계셨지만 그분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많이 상해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민수 씨가 쓰던 방에서 그의 옷을 안고 있기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타냐야, 이제 그만 일어서야지. 민수도 저 세상에서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때부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없는 집은 너무 허전했어요. 그가 새벽에 나가던 소리, 바다에서 돌아와서 타냐, 나왔어 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타냐야, 너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게 어떨까?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시던 분이 갑자기 재혼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너 혼자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젊을 때 새 시작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제결혼 소개소에 알아봤는데 다른 나라 남자들이 너 같은 여자를 원한다고 해. 민수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새 삶을 찾아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내보내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디도 안 가요. 민수 씨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죽은 사람 붙잡고 있어서 뭐해. 산 사람이 살아야지. 라며 차가운 말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 씨를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저까지 계속 옆에 있으면 그 아픔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부담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들이 없어진 지금 외국인 며느리를 계속 돌봐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실제로 국제결혼 소개소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여기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많이 있어. 한번 만나보기만 해봐. 라며 강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져온 프로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 씨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달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나라니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제가 부담이 되신다면 혼자 살 집을 구할게요. 하지만 재혼은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봐. 내가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가 이제 진짜 엄마예요. 러시아에서 저를 버린 친어머니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저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타냐야, 너 정말 여기 남을 거냐? 라고 물으셨어요. 네, 어머니. 저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금씩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수 씨를 잃은 충격과 나이가 겹치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더 많이 돌봐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계였어요. 민수 씨가 벌어온 수입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민수 씨가 가입해놓은 보험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계속 살기가 어려웠어요.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한국어가 완전하지 않아서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동네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수가 생전에 워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동네에서 평판이 좋으시니까 시장 한 구석에 자리 하나 내줄 수 있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는 건어물을 파는 작은 좌판이었습니다. 오징어, 멸치, 김, 미역 같은 것들을 파는 자리였어요. 처음엔 어려울 테지만 천천히 배우면 된다. 민수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이라고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체면이 서겠냐? 라고 하셨는데 어머니, 체면보다는 살아야죠. 그리고 민수 씨도 저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동의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징어 하나하나 크기별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얼마나 사갔는지 계산하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특히 아주머니들이 이거 얼마야? 좀 더 싸게 안 돼. 라고 하시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시면서도 처음 한 달은 매일 나와서 도와주셨어요. 손님한테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상인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새댁이 혼자 고생한다 며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러시아에서 온 며느리가 참 성실하다 는 소문이 나면서 일부러 제 좌판에 와서 물건을 사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는 제법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재혼해서 편하게 살라 고 하셨지만 이제는 타냐가 있어서 든든하다 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 무릎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다니시면서 물리치료도 받으셨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장사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무릎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타냐 덕분에 살겠다 며 고마워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타냐야, 처음엔 내가 떠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민수 씨가 돌아가신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견뎌낸 시어머니와 저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이 집을 지켜가는 가족의 기둥이 된 거였습니다. 민수 씨가 남긴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 집에서 저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건어물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생활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힘들었지만 나름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건어물을 만지다 보니까 손에서 비린내가 좀처럼 빠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심지어 레몬까지 비벼도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냄새가 날까봐 손을 뒤로 숨기곤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고민을 알아차리셨나 봅니다. 어느 날, 타냐야, 우리 목욕탕이나 다녀올까? 라고 제안하셨어요. 사실 목욕탕은 제가 한국에 와서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목욕탕 문화가 달랐거든요.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당연하지. 너도 이 동네 사람인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네 목욕탕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사장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새댁이랑 함께 오셨네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분도 시장에서 가끔 건어물을 사가시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욕탕에서는 서로 등 밀어주는 게 예의야.
너도 나 등 좀 밀어줘.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서는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 목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게 가족의 정표야. 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데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새댁, 피부가 참 하얗네. 라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조금 민망했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러시아에서 왔거든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뿌듯했어요. 목욕탕 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까 며칠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에 밴 비린내가 조금씩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목욕탕이 최고야. 라며 시어머니가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 등을 밀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조심 밀었는데 좀 더 세게 밀어도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태리 수건으로 시어머니 등을 밀어드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친어머니와는 한 번도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혈연이 아닌 이분과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등 많이 아프시죠? 라고 물었더니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타냐가 이렇게 밀어주니까 시원하다. 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뿌듯해서 더 정성스럽게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느꼈어요. 이 시간만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시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비린내와 고단함에서 벗어나서 그냥 평범한 가족으로 지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 개운했어요. 손에서도 비린내가 많이 사라졌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시원하게 목욕했다. 며 좋아하셨어요. 앞으로 한 달에 2번씩은 와야겠다. 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동의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갔는데 목욕탕 앞에 경찰차 2대가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4명이 목욕탕 입구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오자마자 경찰관 1명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네, 러시아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등록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동료들과 뭔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 다른 경찰관이 와서 불법 체류자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일단 지구대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불법 체류자라니 저는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온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잠깐만요. 저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결혼 이민자예요. 라고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일단 지구대에 가서 자세한 확인을 해봐야겠다. 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제 등록증을 보고도 의심하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경찰이니까 함부로 반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야, 너 만덕이 아들 아니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경찰관이 당황하면서 어르신, 진정하세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애는 우리 집 며느리야. 멀쩡한 사람을 왜 잡아가려고 하냐? 경찰관들이 난감해하면서도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신고가 들어온 이상 확인 절차는 밟아야 한다. 며 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무슨 오해가 생겨서 한국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목욕탕 사장님이 뛰어나오셨어요. 야, 이 사람들아. 뭐 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관들에게 베트남 애들 찾는다며 왜 딴 사람 붙잡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이 근처에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저를 그 사람들로 착각한 거였습니다. 목욕탕 사장님이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고 이 동네에서 3년째 살고 있어.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도 하고 있다고 라며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경찰관들이 다시 제 등록증을 자세히 확인하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죄송합니다. 신고 내용과 다른 것 같네요. 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와 목욕탕 사장님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들이 사과하고 물러간 후 잠시 있다가 정말로 베트남 여성 2명이 근처에서 붙잡히는 모습을 봤어요. 불법 체류자 신고가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었다면 저도 저런 상황에 처했을 테니까요. 사건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씀하셨어요. 타냐야, 놀랐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서주셔서 고마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연한 거지. 우리 며느리인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재혼을 권하셨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당당히 우리 며느리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를 통해서 시어머니도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뭔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서줄 거야. 넌 내 딸이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타냐야, 오늘 목욕탕에서 내가 내 등 밀어주던 그 손길이 참 따뜻했다.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등을 밀어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타냐야, 너는 이제 내 등에 새겨진 문신 같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비린내 묻은 제 손으로 밀어드린 등이 시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의미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제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있어요. 라고 답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라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국적이나 혈연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꼭 목욕탕에 갔어요. 그곳은 이제 저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목욕탕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시간은 저희가 가장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었어요. 비린내와 고단함을 씻어내고 그냥 평범한 모녀로 지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욕탕 사장님도 저희를 볼 때마다 모녀가 참 정이 많다 며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일 때문인지 동네 사람들도 저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한테까지 당당하게 우리 며느리라고 하신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다 며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그 사건은 저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사이의 마지막 벽도 허물어뜨렸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저를 이곳의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거든요. 앞으로 누가 와서 저를 의심하더라도 이 동네에는 저를 지켜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민수 씨가 돌아가신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아끼는 진짜 모녀가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처음 말씀하신 건 제가 30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요즘 기운이 없다 며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밥도 잘 안 드시고 자꾸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의사가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안 좋으시니 몸 전체가 약해지신 것 같다 고 했어요. 특별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잘 안 낫고 기력도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푹 쉬시고 영양 있는 음식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라는 의사 말씀을 듣고 안심했었어요. 그래서 시장 일도 좀 줄이고 시어머니를 더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삼계탕 끓여드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죽을 만들어드렸어요. 시어머니도 타냐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금방 나을 것 같다 며 웃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기침이 심해지시고 열도 자주 나시더라고요. 다시 병원에 갔더니 폐렴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하셔야 한다는 얘기에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다, 며칠만 있다 오면 돼 라고 하셨지만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입원하신 첫날부터 매일 병원에 다녔어요. 아침에 시장에서 간단히 장사하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시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타냐가 있는데 무슨 간병인이냐 며 거절하셨어요. 병원에서 지내시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시장 상인들, 목욕탕 사장님, 옆집 할머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는 병문안을 왔어요.
어머니 정말 인덕이 많으시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잘 돌봐주고 있다. 며 저를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가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타냐야, 나중에 내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답했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타냐야, 서랍에서 편지 봉투 하나 가져다 줄래? 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가져왔더니 편지를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뭘 쓰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라며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제 손을 잡으셨고 고마웠다 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타냐야,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 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입원하신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열이 많이 나시고 의식도 흐릿해지셨어요. 의사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고 말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물도 드리고 손도 잡아드렸습니다. 새벽 무렵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타냐야, 내가 준 편지 꼭 읽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혼자 두기 싫어서 그래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잃게 되니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벌써 동네 사람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장례 절차를 도와주셨고 목욕탕 사장님은 조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어머니 마음이 아프다 며 위로해 주셨어요. 장례 첫날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얼마나 자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며느리가 효도를 정말 잘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동네 이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 애만큼 효도한 사람도 없어. 친딸보다 더 정성스럽게 모셨다 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편지를 열어봤어요. 손으로 쓰신 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타냐야, 너 혼자 두고 가는 게 가장 걱정이다. 이 편지에 적힌 사람을 꼭 만나봐라. 이 사람이라면 너를 잘 지켜줄 거다. 편지에 적힌 이름은 박정호였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신뢰하신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민수 씨와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들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가 종종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처음엔 편지 내용이 황당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주책이야 라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를 걱정해서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하신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호 씨는 장례 첫날부터 마치 상주처럼 저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조문객 접대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일을 함께 해주셨어요. 저에게 편지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셨고 그냥 묵묵히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정호 씨,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평소에 타냐 씨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정말 말이 없고 진중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 기간 동안 정호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울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는 대신 조문객들께 인사도 드리고 음식이 떨어지면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정호 씨가 집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명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타냐 씨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호 씨가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단지 시어머니 유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장례 기간 내내 저를 지켜보시는 눈빛에서 뭔가 다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호 씨가 집에 안부를 물으러 오셨어요. 혼자 지내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 편지 얘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유서에 정호 씨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잠시 당황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머니한테서 타냐 씨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정말 효도하는 며느리라고 늘 자랑하셨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정호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는 것,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 시어머니가 자주 저 얘기를 해서 더 궁금해하셨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타냐 씨가 민수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진심으로 모셨다는 것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이후로 정호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물으러 오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계시는데 심심하실 것 같아서 라며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기다려지게 됐습니다. 정호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제가 아직 상중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냥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호 씨가 시장에서 일하시는데 혼자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장 일이 예전보다 힘들어졌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니까 벅찼습니다. 그러자 정호 씨가 제가 과일 장사하는 옆자리인데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정호 씨는 항상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시장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정호 씨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셨고 다른 상인들과의 관계도 좋으셨어요. 민수 씨와 비슷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정호 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호 씨가 오시는 날이면 하루가 더 밝게 느껴졌고 못 오시는 날이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민수 씨한테 미안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호 씨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오늘 좀 늦었네요. 라며 죄송해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별일 없었어요. 라고 답했지만 사실 저는 하루 종일 정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정호 씨가 타냐 씨 혹시 부담스러우면 말씀하세요. 너무 자주 와서 피곤하실까봐 걱정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아니에요. 정호 씨가 오시면 오히려 좋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라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러자 정호 씨가 조금 안도하시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도 타냐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정호 씨를 소개해 주신 게 정말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저를 돌봐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찾으라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어쩌면 정호 씨와의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정호 씨와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민수 씨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인데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밤마다 민수 씨 사진을 바라보며 미안해 라고 속으로 말하곤 했어요. 죽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감정을 숨기려고 했어요. 정호 씨가 와도 일부러 차갑게 대하려고 했고 너무 친근해지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냥 이웃 사이로만 지내자 고 마음먹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정호 씨의 따뜻한 배려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 사장님이 제 마음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타냐야, 요즘 표정이 뭔가 복잡해 보인다. 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장님은 혹시 정호 씨 때문이냐?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때 참고 있던 마음이 터졌습니다. 사장님, 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민수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뭔 소리야? 너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냐야, 너는 민수 씨를 정말 사랑했고 시어머니도 친딸보다 더 잘 모셨어. 그 정도로 살뜰히 간호하고 묻어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제 너도 살아야지. 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민수도 저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상인회 회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타냐야, 정호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더라. 너 때문인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니까 좋은 일 아니냐? 둘 다 좋은 사람들인데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주말에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갖다 주시면서도 정호 씨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 사람 성품이 참 좋다. 민수하고도 어렸을 때부터 친했으니까 민수도 좋아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저희 관계를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일 큰 용기를 준 건 건어물 좌판 옆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의 말씀이었어요. 타냐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특히 너처럼 따뜻한 사람은 더더욱 그래. 정호 씨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수도 내가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시장에서 정호 씨와 함께 있으면 어르신들이 잘 어울린다 며 흐뭇해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저희 둘을 함께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를 사랑했던 만큼 이제는 정호 씨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정호 씨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타냐 씨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시장이 일찍 끝나서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저는 타냐 씨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어머니 유언 때문에 도와드리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하지만 타냐 씨가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언제든 물러설 준비가 돼 있어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저도 정호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민수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정호 씨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민수와 친했으니까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수는 타냐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걸 가장 바랐을 거예요. 제가 타냐 씨를 지켜드릴게요. 앞으로 내가 지킬게요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그날 정호 씨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와의 추억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했어요. 정호 씨는 제가 민수 씨를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공식적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고 오히려 잘 됐다 며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에서도 정호야, 타냐 잘 챙겨라 하며 격려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반년쯤 교제한 후 정호 씨가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타냐 씨, 우리 결혼해요. 소박하게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승낙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건 규모였어요. 화려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너무 소략하게 하기도 뭐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고 하시더라고요. 시장 상인회에서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목욕탕 사장님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한복까지 빌려주셨어요. 정말 동네 전체가 저희 결혼을 도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셨어요. 시장 상인들, 동네 어르신들, 심지어 멀리서 소문을 듣고 온 분들까지 계셨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상인회 회장님이 축사를 해주신 거였어요. 타냐는 이 동네의 진짜 딸이다. 정호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착한 아이다.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다 며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갈 때 정호 씨가 타냐 씨,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네, 정말 고마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정호 씨는 저를 존중해 주셨고 무엇보다 민수 씨에 대한 제 마음도 이해해 주셨어요. 집안 곳곳에 있는 민수 씨와 시어머니 사진도 그대로 두게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확인받고 집에 돌아와서 정호 씨에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네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도 감동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몸이 무거워서 시장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다른 아주머니들이 대신 해주셨고, 몸에 좋은 음식도 계속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이가 태어난다 며 모든 분들이 기뻐해 주셨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긴장도 됐지만 기대도 많이 됐어요. 정호 씨는 매일 괜찮으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라며 걱정해 주셨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드디어 출산하던 날 병원에는 정호 씨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도 여러 분 오셨어요. 목욕탕 사장님, 옆집 할머니, 시장 아주머니들까지 마치 진짜 가족처럼 기다려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분들이 축하한다 며 기뻐해 주셨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보시며 이 아이는 정말 이 마을 전체가 낳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 그 느낌은 잊을 수 없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도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보시며 정말 예쁘다 며 감격해 하셨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 버림받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까지 낳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민수 씨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엄마, 보고 있지? 난 여기서 드디어 살아있어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를 떠날 때 친어머니에게 했던 마지막 인사였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됐어요. 퇴원하던 날 동네 사람들이 집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새댁이랑 아기 왔다 며 박수를 쳐주시고 아이를 보겠다고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 동네가 제 진짜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동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육아 정보부터 시작해서 밤에 아이가 울 때 위로해 주시는 것까지 정말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이의 100일 잔치 얘기가 나왔어요. 정호 씨와 저는 소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도 첫 아이 100일인데 제대로 해야지 라며 나서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100일 잔치도 결혼식처럼 동네 전체의 잔치가 됐어요. 모든 분들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라 며 용돈도 주셨습니다. 특히 시장 아주머니들이 이 아이 정말 복받았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낳은 아이니까 분명 효자 될 거야 라며 예언하듯 말씀해 주셨어요. 100일 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정호 씨와 함께 민수 씨와 시어머니 묘소에 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서 어머니, 민수 씨,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 아이도 잘 키울게요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면서 마치 두 분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도 묘비 앞에서 형, 타냐 씨 잘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도 안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함께 기억해주는 정호 씨가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 씨가 말했어요. 타냐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이 아이도 잘 키우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계속 사랑받는 가족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정말 그래요. 이제는 정말 무서울 게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 혼자였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든든한 가족도 생기고 저를 사랑해주는 동네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까지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살아있는 거였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아이를 업고 시장 골목을 걸어가면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아이와 함께 걷는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도 시장 구경을 좋아해서 킬킬거리며 웃곤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상인분들이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우리 공주 왔네 라며 사탕을 주시거나 과자를 쥐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애들은 원래 이런 맛에 키우는 거야 라며 계속 챙겨주셨어요. 특히 옆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박 아주머니는 매일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오늘도 예쁘게 왔네. 엄마 도와주러 왔어? 라고 하시면 아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시장에서 아이가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계속 쫓아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가 어디로 가든 누군가는 지켜봐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타냐야, 아기가 저쪽으로 갔어 라며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너무 멀리 가서 당황했는데 생선가게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누구 아기야? 엄마 찾아. 라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시장 전체가 제 아이의 놀이터이자 안전한 공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집에서 요리할 때도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된장찌개 간도 척척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한국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일지 고민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금세 익혔어요. 아이 이유식은 이렇게 해줘야 해. 라며 직접 와서 보여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 나물은 아이한테 좋다. 며 특별히 골라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제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동네 전체가 함께 걱정해 주셨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열이 나서 당황했는데 옆집 할머니가 24시간 소아과가 어디 있는지 아냐? 며 함께 나서주셨습니다. 새벽에도 불구하고 택시까지 잡아주시고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옆에 있어주셨어요. 그때 병원에서 간호사가 할머니가 함께 와주셔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이웃이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옆집 할머니가 이웃이 뭐야? 우리는 가족이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관공서에 갈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 관련 서류를 처리하러 구청에 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혼자 가기가 걱정됐거든요. 한국어는 많이 늘었지만 공식적인 서류 용어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쁘실 텐데요 라고 했더니 뭘 바빠 우리 타냐 일인데 라며 흔쾌히 따라 나서 주셨습니다. 덕분에 서류도 쉽게 처리하고 몰랐던 복지 혜택까지 알게 됐어요. 아이가 2돌이 되면서부터는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처음엔 어떤 곳이 좋은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씩 정보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친절해. 저기는 급식이 좋아.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는데 원장님이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아이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던 날은 너무 불안했어요. 혹시 다른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이는 금세 적응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열리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할 때도 처음엔 긴장됐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이가 정말 예의 바르다. 며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같은 반 엄마 중 한 분이 타냐 씨 아이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고 나눔을 잘한다. 고 말씀해주셨어요. 집에서 어떻게 교육하시냐? 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동네에서 받은 정을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생활이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어로 생각하는 일이 더 많아졌고 꿈도 한국어로 꾸게 됐습니다. 러시아어는 가끔 혼자 중얼거릴 때나 쓰는 정도였어요. 아이에게는 한국어로 말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정호 씨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부산 바다를 보러 가는 거였는데 민수 씨가 일했던 바다와 비슷한 곳이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기해하면서도 무서워했어요. 바닷가에서 아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한국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저에게는 선택해서 뿌리내린 땅이지만 결국 둘 다에게 소중한 터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국적이나 출생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아이를 안고 파도를 구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아이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금의 행복에 더 감사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이가 바다 재미있었어 라며 계속 얘기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바다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동네 어르신들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해 가을 시어머니 3주기가 됐어요. 정호 씨와 아이와 함께 묘소에 갔는데 아이는 처음에 여기가 어디야?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야 라고 설명해 줬더니 아이가 묘비 앞에 앉아서 할머니 안녕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이 아이도 가족이 생겼어요. 라고 묘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 씨가 말했어요. 타냐 씨, 우리 정말 좋은 가정을 이뤘네요. 어머니도 민수 형도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아이가 4살이 되면서부터는 한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젊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라 아이를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동화책도 읽어 주셨습니다. 아이는 그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타냐야, 내 아이는 정말 똑똑해. 한글 배우는 속도가 남다르다. 며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예의도 바르고 착해. 엄마를 닮았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동네 축제에 가족 단위로 참가했어요. 목포항구 축제였는데 아이가 정말 신나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어른들이 주는 간식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즐거워했어요. 그날 축제에서 아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워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공주 나가서 노래해봐 라고 격려해 주시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가 동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여기가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에게도 이곳이 진짜 고향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해 겨울,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어린이집을 못 갔어요. 집에서 돌보느라 시장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이가 아픈데 무슨 장사야? 라며 대신 가게를 봐주셨습니다. 아이가 나았을 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뭘 고마워해. 우리끼리 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몸에 좋다고 하시며 한약재를 우린 물까지 주셨어요. 그런 정을 받을 때마다 정말 이곳이 제 고향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문득 러시아에 있는 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사실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았어요. 정호 씨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타냐 씨한테는 이제 여기가 진짜 고향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우리 가족의 뿌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목포라는 작은 도시, 이 시장 골목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됐어요. 아이 입학식 날 동네 어르신들이 축하해주러 많이 오셨어요. 우리 공주 드디어 학생 됐네. 라며 꽃다발도 주시고 선물도 주셨습니다. 아이는 새 가방과 새 신발을 신고 정말 기뻐했어요. 입학식장에서 다른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밝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이 담임 선생님도 어머니가 러시아 분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정말 밝고 예의 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입학 축하 파티를 작게 했어요. 정호 씨가 케이크를 사오고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학교 가는 거 정말 기뻐.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정호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여기까지 잘 왔네요. 라고 정호 씨가 말하시니까 저도 정말 그래요. 이제는 어디가 고향이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한국이라고 답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까 목포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이제는 제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의 모습이었어요. 국적도, 언어도, 혈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골목의 딸이고 며느리고 엄마였어요.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러시아 출신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이 동네에 사는 평범한 주민 타냐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마침내 진짜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